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당의 젊은 인재 영입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모라는 분하고 장모라는 분이 특히 젊은 인재 중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모라는 분은 신보라 의원 비서의 남편이라고 하고, 또 장모라고 하는 분은 배드민턴 선수였는데 지금은 무슨 화장품 관련 회사를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면서 지금 젊은 이제 영입 대상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보라 의원 비서의 남편이라는 분은 어떤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미 구의원 예비 후보로 한번 등록이 됐었던 분이기 때문에 무슨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문제와, 그리고 의원의 측근이라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게 과연 공정한 인재 영입이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그보다 더 이제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는 것이 그 백모라고 하는 여성분, 장모라고 하는 여성분, 그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2016년 12월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슈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나라 망신 부끄럽다 이런 어떤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는 우선 한국의 어떤 정치 현실에 있어 좌우익 정당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좌익 정당의 뿌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계열의 뿌리는 1920년대 조선공산당 창당 때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는 소련이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키고 전 세계에 핍박받는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제3세계, 그때는 제3세계는 말도 없었군요. 어쨌든 식민지 지배를 받는 피압박 민족들에 대한 어떤 사이의 어떤 희망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민족 해방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이 결합되어서 한국 사회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고, 1920년대에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농촌이나 또는 공장의 노조 활동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운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회주의 운동이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열기하고 합쳐져서 사실상 그런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핵심은 공산주의 사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전국 농민조직이었던 전농, 그리고 전평, 노동적인 전평을 비롯해서 그렇게 좌익은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체를 통한 정치 활동을 해온 뿌리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좌익은 정교조, 민노총, 이러한 대규모 전국적인 어떤 조직들이 있고, 그들의 나름 그 지도부들은, 구성원들이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지도부들은 적어도 뚜렷한 어떤 지향하는 가치, 이념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대다수의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지 않는 이념이고 가치겠지만은, 어쨌든 그 구성원의 핵심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가치나 이념을 지향을 하죠. 반면에 우익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인물들 사이에 끈끈한 조직체, 핵심 인력들 사이의 동적인 유대감 이런 것이 약했습니다.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정당이나 정치적 결사체의 핵심 인물들 사이에 좌익들만큼 어떤 이념의 공유, 지향하는 가치의 뚜렷한 어떤 공통성 이런 게 적었습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큰 정치적 거목 밑에서 어떤 정권의 어떤 참여해서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박정희라고 하는 그 정치적 거목 밑에서 그렇게 우익 정당은 인물 위주의, 명망가 위주의 어떤 정당이 이어져 오다 보니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다는 것이 외곽단체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물의 영입이나 이런 것도
그 정당의 당권을 쥐었던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이 어떤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말을 잘 듣고 가깝고 수족처럼 부리기 쉽고 이런 사람들을 충원해 오는 것이 뭐 전통이랄까요? 아주 나쁜 의미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좌익은 나름대로 어떤 이념으로 뭉쳐진 코어 그룹은 이념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당 조직을 이끌고 가죠. 그러나 우익정당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저는 2016년 12월 달에 있었던 탄핵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당 분명히 좌우익 정당의 어떤 대립이 있고 그것이 특히 1980년대 후반, 2000년대 중후반 오면서 어느 정도 그게 노정화,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는 그게 표면화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당에 속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이군요. 이름을 바뀌었으니까 새누리당에서 당내 의원들이 쫙 갈라졌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자 했던 그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뚜렷한 이념의 공통성, 지향성을 가지고 탄핵에 반대했느냐? 지금 와서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뚜렷한 정치적 가치, 이념 지향하는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경제 침체의 한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후보의 공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 속도를 좀 조절하자 그랬지만 최저임금제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에게 그 정책 대결을 하면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끌고 나가겠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떤 문제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지력과 용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당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러한 모습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속한 세대, 지금은 586이라고 하죠. 한 20년 전에는 386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대 386이었습니다. 386. 60대 태어나서 80대 대학을 다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30대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광범위한 어떤 가치 공유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지금 좌경사상의 입문서죠. 대학생 치고 그 책을 안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한 70%, 적어도 한 70% 이상은 그 해전사 시리즈 중에 몇 권을 읽었을 것이고,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나 우상과 이성이나 파독인과의 대화나 이러한 모택동을 미화하는 책들, 반미 사상을 고취한 책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586 세대는 그러한 사상이 널리 퍼져서 사상을 사실상 공유하고 있었고, 그 핵심 코어 그룹들은 좌경 사상에 깊이 빠져서 한국 사회를 변형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이걸 위해서는 좌익 사상, 그러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 공유된 이념이었고,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일반적인 어떤 생활을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는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86은 지금 자신이 좌익이라고 하거나 우익이라고 관계없이 그 당시에 했던 그런 가치에 대한 공유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있고, 자신이 보수라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게 생기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고립을 타파하기 위해서 보다 어떻게 선명하게 정책 경쟁을 하고 노선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정치적 교육을 시키고 해서 어떤 식으로 나라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뚜렷한 생각이 사실 586 세대 중에서는 우리에는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세대 교체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80년대 동구권이 무너지기도 전에 그 고리타분했던 좌익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또는 거기에 주눅들어서 세계적인 주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586 세대를 청산하고 지금 30, 40대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자유주의 사상,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국제정치의 흐름에 밝은 우리나라 언론이 전해주는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식의 국제정치가 아니라 실제 돌아가는 국제정치에 밝은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세대 교체를 해야만 한국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로 계셨던 김영석 교수님께서 국제적인 어떤 식견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한 한국 사회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역시 그분의 그런 주장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100년 전 조선이 만국을 당했던 그런 시절만큼이나 격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하면서 냉전 시대와 같이 자기 진영에 속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포위를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냉정하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간에 동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챙겨야 될 걸 챙기고 우리도 챙겨야 될 걸 챙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국제 질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굉장히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이어서 또는 아주 그냥 이렇게 돌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흐르는 사회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의 어떤 리버럴이 주도하던 그 세상이 그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에는 어떤 리버럴의 장기적인 사회 이 주류의 어떤 패권적인 행태에 염증을 내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국제적인 정치가 바뀌어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 경제 환경이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사회의 흐름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고립주의적인 정책, 미국이 대외 전쟁에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립주의적인 정책이 민주당, 공화당 갈 것 없이 대권 후보들 사이에 점차 그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 다 보면은 지금은 세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바뀐 사람들로 세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한국당의 젊은 세대 청년 인재들의 영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다못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 이번에 장모라고 하는 분 2016년도에 탄핵 사태 때 나라 망신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탄핵 절차가 굉장히 정의롭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태를 보면은 그 탄핵 절차가 정당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정치적인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의문점에 앞서서 법조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탄핵 소추 의결이 정말 법적으로도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을 하면서 국회에서 증거라고 제시한 것은 신문기사 쪼가리밖에 없었고 그 당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 대통령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탄핵 심판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그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했을 때 그 사유가 아니었죠. 기업의 무슨 개입이니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한 4개월에 걸쳐서 한 검찰청 규모의 검사들이 달려들어서 완전 먼지털이 수사를 했고, 지금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계속 기각을 하는데, 그때는 영장이 아주 그냥 쉽게 다 발부됐죠.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에 참여해서 헌금을 했던 시민 2만 명의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이. 그 다음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을 해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죠? 수사 기록이 한 10만 페이지 넘어가고 그렇게 될 때 20만 페이지가 넘어갔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수사 기록이 뭐 10만 페이지 정도 이럴 정도 되면 변호인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고 무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재판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하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재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일주일에 3일, 4일 막 재판을 했죠. 그게 과연 재판입니까? 그거는 재판의 형식을 빌어는 인권 유린입니다. 인권 유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재판을 당하는 것이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재판했던 판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들이 그러한 재판을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을 재판하는데 수사 기록은 10만 페이지가 넘고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서 그 기록을 놓고 검토하면서 증인을 찾고 방어 대책을 논의할 시간도 없이 선고기간 쫓겨나가면서 그러한 재판이 과연 재판입니까? 구속기간 만기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의 어떤 부당한 장기간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3일이건 4일이건 계속 재판하라.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재판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탄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러한 졸속 탄핵 절차, 졸속 형사재판 절차 그런 것이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지금 이 한국당을 지지하는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어떤 열망일 것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나 10월 9일 개천절 집회나 거기서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인재를 영입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러한 것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가치를 가진 사람을 영입해야 그것이 젊은 인재 아니겠습니까? 청년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기획가를 영입을 한다면 그러면 그런 이념을 떠나서 가치를 떠나서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큰 성취를 이루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청년 인재겠죠.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를 보면 더 좀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추천했는지 그 인재 추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어떤 현상을 보면 아직도 한국당의 갈 길은 멀고도 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우익 정당이 다 같이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떻게 국민들의 삶과 경제에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그 가치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러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더 옳다고 하는 더 국가와 국민과 우리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영입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80년대에 퍼져 있던 그러한 고루한 사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제적인 조류에 맞는 그러한 가치와 사상을 지향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대 교체를 이루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좌우익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당이 반골 탈퇴한다면 민주당 역시 좀 더 나은 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한국이 더 나은 사회로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사회로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